우리가 중성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형 판결을 받잖아요. 재수가. 그럼 다른 재수들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재심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사형수만은 웬만하면 재심 청구가 되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성화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중성화에 대해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의사도 어떤 고백 영상이 있고 암 전문의도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다. 지금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치료가 잘못됐다. 그거는 사기다. 그걸 우리는 전향한 의사라고 합니다. 소수자죠. 그런 분들은 몰매를 맞죠. 지금 제가 말하는 중성화에 대한 것들도 수의사들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수의사협회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특히 서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중성화가 옳은 거라는 신념, 그리고 어떤 논문적 근거를 가지고 수술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해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틀리게 외국은 한 의사를 정하면 대부분 병원을 안 바꾸고 그 병원에서 평생 자기 반려견을 맡기죠.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을 안고 다시 그 병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찾아온 애들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 너무너무 높은 발병률을 갖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 얘들이 이렇게 아픈가? 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세계 유명 연구소에 메일을 보내고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향, 중성화는 잘못되었다고 하신 유명한 수의사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뉴저지 주립 넛커스 대학의 수의부문 총괄 교수님 내리 캐치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중성화가 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최초의 수의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이분도 자기 스스로가 이 중성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아무도 자료가 없다는 것에 가장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희초로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도 백커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전향을 하셔서 중성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수의사도 의사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도 의사입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성서라는 걸 하죠. 거기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치료한다. 의사는 자연의 조수일 뿐이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맨 처음에 식이요법을 하라고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약품을 처방하라고 하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방이 수술이라는 것은 의료행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건강한 신체에 대해 수술할 수 없다. 수술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미친 짓이며 의료를 모독하는 야만적인 행위다. 이 말이 왜 나왔나 궁금하시죠? 사람 의사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건 바로 자궁적출술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질염을 앓고
자궁 내막염을 앓고 작은 근종을 앓습니다. 생리통도 심해질 수가 있고, 그분들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자궁을 드러내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의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덜합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입수한 자료상에서 웬만한 병원의 수입의 3분의 1이 암 환자에게 나오고 3분의 1이 자궁 적출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개탄한 의사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방이 수술이라는 것은 의료행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재발이라는 이유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을 왜 만들었냐? 왜 실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반려견, 특히 어린 나이의 중성화는 건강과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쌓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건강하도록 믿고 맡겨준 견주들에게 아무 말도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다면 전문 수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커 박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기관은 목적이 있고 그 기관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그것을 제거하면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화는 도대체 왜 시작됐을까요? 처음에 중성화가 시작된 것은 과도한 번식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기견의 발생을 막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봅시다. 201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강아지 공장이 2,000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개는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경매장에서 팔리는데 우리나라 전체 강아지 판매량의 95%가 바로 경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5%가 인터넷과 일반 애견가 사이의 거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유기견 발생 문제는 바로 강아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키울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고 아무나 번식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지 유기견 중성화한다고 이 나라 유기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강아지 공장이 있는 나라는 뭐 많지 않아요. 미국, 영국, 캐나다, 유명한 나라가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그 외에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강아지 공장이 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중성화는 불법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은 중성화는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성화가 유행되는 나라는 바로 강아지 공장들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아지 공장이 힘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성화가 난리냐? 미국의 탓입니다. 미국의 영향이죠. 미국에서는 강아지 공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강아지 중성화에 참 적극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사이어티라고 붙어있는 단체들은 바로 로비 단체예요. 이익 단체고 로비 자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단체들입니다. 전혀 학술적이지 않고 이익 단체인데 그것이 먹힙니다. 미국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인구의 6%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협회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수억 달러씩 후원금을 받습니다. 주로 기업들에서. 그것도 질 안 좋은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중성화 문제는 바로 그런 곳에서 로비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성화 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단체예요.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말은 동물 학대 방지 단체입니다. 이 단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라서 예산이 1년에 뭐 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억 달러가 되는 단체입니다. 이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발표한 중성화를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가지 이유. 유선종양, 자궁축농증, 번식 스트레스, 부상위험 방지를 해주고, 상상임신을 방지해주고, 잦은 배뇨 행위를 막아주고, 생리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발전기 과민 반응을 없애주고, 공격성을 줄여주며, 발정으로 인한 배회를 방지하고, 고환종양을 없애준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단체가 주장하는 이 중성화의 10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겁니다. 심장사상충 1년 내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미국 심장사상충 협회에서 광고 내보내는 거예요. 심장사상충 약을 만드는 회사들부터 후원받아가지고. 그거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이익단체가 없는데 미국의 영향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중성화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서 중성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쓰는 단어는 뭐냐면 제거입니다. 제거. 중성화를 영어로 번역하면 제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불임시술로 착각하고 있어요. 중성화는요, 불임시술이 아니에요. 불임시술은 수컷은 정관을 실로 묶고 암컷은 나팔관을 실로 묶는 것이 불임수술입니다. 모든 건 다 정상대로 두되 피임이 되는 거죠. 유럽 쪽에서는 이미 개들의 불임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병원에서도 개들의 불임시술을 못해요. 그냥 다 드러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중성화라는 건요, 불임시술이 아니고 생식기관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암컷은 자궁과 난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컷은 고환을 적출하는 겁니다. 중성화를 하면 수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중성화 하면 완전히 제거된 질병들이 있어요. 딱 3개. 뭐냐면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남자들 나이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거의 다 오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와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자궁축농증하고 고환암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발이 없는데 무좀이 걸리겠습니까? 없애버렸는데. 중성화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중성화하면 뭐가 어떻게 될까? 먼저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관절 장애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논문에 의거합니다. 제가 영상 끝나고 이거 편집하면 이 제가 오늘 설명한 모든 말은 논문으로 뒷받침돼서 그 레퍼런스를 다 기록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확인 다 가능합니다. 고관절 장애 중성화한 개와 중성화하지 않은 개의 발생률입니다. 1.5배, 슬개골 탈불 3배, 심장 혈관 육정, 강아지 사망률 3위 안에 드는 암입니다. 자궁축농증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심장 혈관 육종 암컷이 1.6배, 수컷은 5배. 전립선 종양 2.8배. 전립선 비대증은 예방하지만 전립선 종양은요, 암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2.8배가 늘어납니다. 전립선 암, 종양하고 암은 좀 달라요. 종양이 악성으로 해서 암으로 전이돼야 되거든요. 전립선 암 발병률 4.3배. 방광 전립성 암세포종 3.6배. 방광 종양 3배.
골 6종암, 이것도 사망률 3위 안에 들어가는 암입니다. 개에서는. 리트리버 4배, 로또와일러 4배, 1982년부터 1986년 미국 수의사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검색했을 때 2배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중성화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건 딱 2개죠. 유선종양하고 자궁축농증이 뭐 없어진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병들이요. 200%에서 600%까지 늘어나요. 발병률이.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유선종양 한번 볼까요? 유선종양 발병률이요. 1000마리에 2마리입니다. 1000마리에 2마리. 근데 그걸 없애려고 다른 암을 200%에서 600%까지 증가시키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유선종양 하나를 없애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뭐냐면 비정형 쿠신병이라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중성화한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어우, 살이 너무 쪄요. 사료를 줬는데도 계속 더 달라고 그래요. 피부가 뒤집어져요. 오줌을 못 가려요. 싸나워졌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기관인 고환, 암컷의 난자를 없앴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질병이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오줌 가리던 애가 오줌을 못 가리고 갑자기 엄청나게 먹어대고 살이 찌고 물도 많이 마시고 오줌도 더 많이 싸고 공격성도 늘어나고, 이게 원래는 어디서 오냐? 바로 쿠신병입니다. 이 비정상 쿠신병이라는 건요, 데이터가 없어요. 개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쿠신병 진단이 어려워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진단하려면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입원해서 하루를 병원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 누가 그걸 검사하려고 개를, 그리고 일반인들이 쿠신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증상이 병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걸린 대부분의 애들, 특히 어린 나이에 중성화하는 애들은 이 쿠신병 증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골격 변형입니다. 중성화를 하면 논문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199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논문이 나왔어요. 왜 중성화를 하는 애들은 이렇게 커질까? 커진다고. 왜 중성화 애들이 자꾸 커져, 애들이?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드디어 그 원인을 밝힌 논문이 나왔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성장판을 관할하는데 성장판이 다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뼈가 기형적으로 길어지고 관절과 연골이 비정상으로 만들어지더라. 앞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쿠신병도 엄청나게 괴로운 것입니다. 피부가 다 뒤집어져 갖고 평생을 피부과 다녀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바로 아이들의 골격이 변형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수술한 아이들. 그래서 연골과 관절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서 엉덩이 뼈가 이상해지고 슬개골 탈구가 진행되고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자, 십자인대 파열, 텍사스 기술대학 건강과학센터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십자인대가 몇 배나 더 많이 파열된다. 엉덩이 뼈가 이상하게 형성된다. 코넬 대학 수의대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골든 리트리버 600마리 검사에서도 엉덩이 뼈 이상 형성, 십자인대 파열, 림프종, 육종, 혈관 육종, 뒷판 세포종 암이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성화하면요, 암컷은 무조건 오줌을 못 가려요. 왜? 성기가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암컷 중성화한 애들은요, 나이가 들면
성기 보정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컷은요, 요도 관략근 실금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것도 호르몬 관련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텍사스 A&M 대학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에 이익단체가 있다 그랬죠? ASPCA. 이 이익단체들한테 나라에서 지원하는 중성화 자금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자금이 내려와요. 몇억 불이래요. 그 자금을 서로 뺏기 위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단체랑 다른 단체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수의사들이 왜 중성화를 하는지를 밝혀낸 거예요. 미국 수의사들이 왜 중성화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중성화하는 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어마어마한 건 뭐냐면 중성화한 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파요.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 수입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지들이 싸우다 스스로 밝힌 거예요. 서로 헐뜯다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무서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데 백신 부정 반응 증가라는 거예요. 백신 부정 반응이라는 거는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어마어마한 손상을 입는 반응입니다. 백신 부정 반응은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백신 부정 반응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방하려고 했던 백신의 5가지 병 중에 하나가 백신 주사 맞은 지 일주일 뒤에 발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백신 부정 반응은 AKC 개건강재단에서 밝혀졌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한 게 이걸 겁니다. 자궁축농증이 없어진다. 자, 발 없는 사람이 무정 걸릴 일이 없으니까 자궁을 제거하면 당연히 자궁축농증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자, 자궁축농증이라는 것이 우리 애를 빈국마마를 만들어서 평생 수많은 피부 질환과 감염 질환과 온갖 암에 시달리게 하는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해야겠죠. 자궁축농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자궁축농증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쓸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궁을 제거하면 된다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수의사들도요, 자궁축농증 치료하는 법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고 연구도 안 합니다. 왜? 제거하면 돈 되는데 뭐하라고 치료합니까? 뭘 아프게. 그래서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궁축농증은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급성 자궁 내막염입니다. 급성 자궁 내막염. 이걸 검색하시면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다 나와요. 개는 치료하지 않는데 사람은 이거 병도 아니거든요. 자, 급성 자궁 내막염이 왜 생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성병이죠. 성병으로 감염되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두 번째는 중절 수술이나 이런 거로 해서 외부 자극에 의한 상처가 났을 때 생깁니다. 근데 개는 교배를 안 시키면 그럴 일이 없고 중절 수술을 안 시켰으면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기느냐? 세 번째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상주균 감염입니다. 상주균 감염.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장균, 포도상구균, 뭐 이런 균들이 상주한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우리는 어때요? 다 이겨내요.
면역력이 받쳐주니까.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자궁이 늘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임신이 가능하죠. 늘 열려 있어요. 근데 걔는 발정 올 때만 자궁 경부라는 부분이 열립니다. 걔 자궁이 이렇게 Y자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 입구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정 올 때만 1년에 많은 애는 2번, 어떤 애는 3년, 2년에 3번 이렇게 그 발정 올 때는 한 3, 4일 기간에만 열려요. 이 열렸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배를 하지 않은 아이, 교배를 한 아이는 뭐 성병에 감염될 수 있고, 걔도 성병이 있으니까 내가 교배하기 전에 성병 검사 해야 된다고 말했죠. 교배도 하지 않은 아이가 왜 자궁축농증이 걸리냐? 급성 자궁 내막염이 왜 걸리냐면 바로 상주균이 침입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걸리고 개도 걸리는데 주로 왜 걸리느냐? 원래 기본은요. 우리가 발정이 오면요.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제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나오면서 정자를 죽이면 안 되니까 평소에 그 철옹성까지 보호하던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감염 감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균도 쉽게 침입이 되고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감염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염되냐면 몸이 약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질이죠. 질 안에는 유산균이 살아요. 질을 보호하는. 그 유산균이 어떤 이유로 많이 줄어든 사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급성 자궁 내막염 혹은 개한테 말하는 자궁축농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가 일단 면역력이 안 떨어지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걸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발정 왔을 때 그 당시에 애를 청결하게 관리해주면 돼요. 깔게 다 세탁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애를 더러운 실내에서 배변판 쓰는 개들 있죠. 배변판에 그러면 배변판에 애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배변판 쓰는 사람들 대부분 그 배변판 순간순간 안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변판에 발이 묻죠. 대장균이 묻죠. 대장균을 애가 입으로 핥죠. 그리고 자기의 꼬추도 입으로 핥습니다. 그때 대장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변판 같은 거 다 청결이 그 며칠만 관리해주면 감염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자궁축농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 우리 애도 자궁축농증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중성화 시켰으면 괜찮을 건데.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개 키울 자격 진짜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궁축농증이 걸려서 애가 죽으려면요. 첫 번째 자궁축농증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폐쇄형이든 개 자궁축농증 두 개가 있어요. 폐쇄형과 개방성이 있어요. 둘 다 상관없어요. 일단 질에서 분비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악취가 나요. 첫 번째요. 두 번째, 애가 물을 좀 많이 먹고 소변도 자주 쌉니다. 엄청 거의 뭐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오줌을 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좀 더 진행되면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 통증이 오면요. 사람은 여기서 숨을 쉬죠. 개는 원래 배로 숨을 쉬는데 아픈 애들은요. 숨을 가슴으로 쉬어요. 배까지 숨이 안 내려갑니다. 세 번째, 가서 만져서 배를 눌러보면 우리 그 줄기만 지면 배들이 힘을 빼죠. 근데 배를 누르면 배에 힘을 줘서 배가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애가 아프면요. 숨이 배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서 숨을 쉬면서 만지면 딱딱해집니다.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열이 나요.
열이 나서 코가 마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하고 음식을 못 먹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하고 음식을 못 먹는 상태, 즉 자궁이 다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 돼서야 애가 어디 아픈가 보고 병원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자궁을 드러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애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가 그 난리를 치고 아파 죽어가는 과정을 열흘 가까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궁축농증이 걸려서 죽을까봐 애를 중성화한다? 애가 아픈지도 모르고 애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궁축농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자주 발병되는 병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궁축농증은 보통 5살 미만인 경우에 한 10%, 6살 이상인 경우에 25% 정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병의 질병이 애들이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 내가 말했잖아요. 자궁축농증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기본으로 떨어져야지만 걸린다. 나이가 들어서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은 개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궁축농증은 10살 미만인 개의 경우에 애들 다 중성화시키려고 주장하는 ASPCA 주장에 의하면 25%고요. 다른 일반 수의사들의 논문에 의하면 15%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요, 100마리에서 1마리가 자궁축농증으로 사망합니다. 그게 임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논문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병률은 1000마리에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통틀어서 결과적으로는 100마리에 1마리 정도가 자궁축농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1%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신마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현지 의사가 수술이 예방이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애를 데려가서 전신마취를 시켰을 때 사망률이요, 개에 있어서의 사망률이 1000마리에 1마리입니다. 전신마취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치석제거든 뭐든 다 포함해서입니다. 1000마리 중에 1마리가, 그것도 미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기준으로 1000마리 중에 1마리가 사망을 합니다. 전신마취에서. 치석제거 하다가도 죽을 확률이 1000마리에 1마리예요. 근데 개의 사망률은요, 마취 후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술 후유증을 계산할 때 사람은요, 한 달을 계산합니다. 수술 후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거. 보통 그러면 24시간에서 48시간에서 한 달로 늘리면 거의 10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해서 간단한 수술이 아닌 심각한 자궁 적출 같은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았을 때 사망할 확률은 자궁축농증으로 사망할 확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치석 제거한다고 사망하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에 분당 해마루 병원에 갔을 때 6시간 있었는데 6시간 동안만 제 앞에서 치석 제거하다가 온 애가 다른 병원에서 잘못돼갖고 실려와서 죽은 게 2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애를 위해서 치석 제거 돈 들여서 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애를 위해 한다고 중성화를 시켰는데 애가 중성화 수술하고 수술 직후 아니면 수술증이 못 깨어나서 아니면 수술 뒤에 예후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 모르죠? 여기 자궁과 난자를 다 떼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뱃속에서 잘못되면 장기 협착이 생깁니다. 그런 예후들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안 해주죠? 아니 여기서 속에서 맹장만 떼어내도 장기들이 붙어가지고 협착이 생기는데 그 큰 자궁 조직을 떼내고 난소를 떼내는데 멀쩡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생겨요. 장기협착. 그나마도 수술 케이스가 아주 많으신 분이 전문가가 수술하면 수술 예후가 좋은데 그렇게 많을까요? 보통 많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 2000 케이스를 말합니다. 믿는 수준이 그래요. 2000 케이스를 하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연 저는 동물병원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애들 자궁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배가름은 다 틀려요. 보통 숙달돼도요, 그 자궁만 찾아내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자궁 충농증은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아주 제가 수십 년 동안 애들을 치료해 왔어요. 자궁 충농증 걸린 애 중에서 죽은 애 아무도 없고요. 저는 애들 자궁 충농 걸린 거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궁 충농증 걸렸다고 겁내하지 마세요. 자, 기본적으로요. 자궁 충농증이 걸리면 자료를 사람 같은 경우 자궁 충농증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제일 먼저 주사를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균에 의해서 자궁 내막염이 걸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 항생제 처방을 주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자궁 내에서 번식하는 균들에 특화된 주사를 줍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나서 2, 3일 정도 지나면 보통은 임상적으로 치료 상태가 양호해져요. 그래서 2, 3일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 주사를 맞고서. 그래서 임상적으로 24시간 동안 호전되는 게 꾸준히 이어지면 바로 경부 투여로 전환해요. 먹는 약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걔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애를 발견해서 병원 데리고 갔는데 초기예요. 그러면 그냥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중기도 넘어갔어. 좀 심각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돼지도 그렇게 하고 소도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자궁 세척제를 써요. 자궁에 요만한 알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쓰는 카테터라고 해서 그거를 질을 통해서 자궁형부로 집어넣는 카테터라는 물건이 있어요. 수의사들도 다 써요. 그걸 집어넣어서 고름 안에 고름을 없애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고름만 석션으로 빨아내도 돼요. 그럼 나아요. 근데 이 농배출하는 이 치료법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써요.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거죠. 왜? 소도 쓰고 돼지도 쓰는데 개는 안 써요. 왜? 드러내면 되니까. 소는 자궁 드러내면 맞아 죽어요. 그 뒤한 암소 지금 우리 종모인데 그거를 자궁을 드러내? 이 미친 새끼야?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주사 놔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터로 능력 되시면은 고름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나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거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 자궁 중성화 안 했는데 병원 갔더니 자궁에 물이 찼다고 해서 수술하라 그래서 했어요. 큰일 날 뻔했대요. 여러분들 나 정말 미치겠어요. 자궁에 물이 찼다고 자궁 충동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술하라 그래서 자궁을 드러냈어. 아,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배란이 끝나면요. 자궁에 다 물이 차요. 다 물이 차요, 다. 개나 사람이나 다 물이 차고요. 그 물이 찬 거는요, 다시 복강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궁 충농증이 진행 중이라고 자궁을 드러내라고 그래요. 마치 수컷 강아지 키우는데 꼬추에 고름이 이렇게 맺히니까 그 고름 치료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막 소독약 들이붓고 막 면봉으로 닦아내고 약 주는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 키워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강아지들 다 꼬치에 고름 맺혀요, 아기 때. 그걸 왜 치료해요? 그 치료해가지고 애가 그 안에 피부가 자극받아서 검은색 점이 생기고 진짜 피부병 발전하죠.
그러니까 중성화로 자궁축농증을 예방한다. 첫째, 중성화 과정은 위험에 대비해서 자궁축농증이 가져오는 실이익이 없다. 두 번째, 자궁축농증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맹장염이 무서운 병입니까? 병감도 낮죠. 치사율이 낮죠. 똑같아요. 자궁축농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그게 위험한 병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들의 고통과 애들의 어떤 안색과 이거를 파악을 안 하셔서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유선 종양을 없앤다. 이거는요, 참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 유선 종양을 없앤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1969년 제이나티 캔서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암연구센터인데 거기서 3명이 유방암 발전과 생존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1969년입니다. 거기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방암에 걸린 개 100마리와 걸리지 않은 개 100마리를 두 개를 갖다 놨더니 걸리지 않은 개 100마리 중에서 74마리가 중성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표본이 편향된 논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잘못 만든 거죠. 중성화한 애 100마리와 중성화하지 않은 애 100마리를 갖다 놨는데 유방암 걸린 개 100마리하고 유방암 걸리지 않는 애 100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 100마리 중에서 74마리가 중성화를 했더라. 그러니 중성화를 하면 유방암이 안 걸린다고 말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100명과 폐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100명을 갖다 놨는데 이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100명 중에서 80명이 담배를 펴요. 그랬으니까 담배를 피면 폐암이 예방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논문이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각광받으면서 퍼날라집니다. 무려 피인용, 이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454회나 인용이 됐어요. 언제까지? 2012년까지. 그러니 의사분들이 이 논문을 가지고 아직도 말을 합니다. 중성화를 하면 유방암이 예방된다. 그런데 2012년 영국 왕립 수의과 대학에서 이제 중성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중에 2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통계학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본이 편향됐는지 안 됐는지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149건을 조사했고 이 중에 13개 논문이 중성화와 유선 종양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9건이 편향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논문 자격을 상실했고 4건만이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 4건을 분석한 결과가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2년에. 결과가 뭐냐면 중성화가 유방암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약하다. 따라서 권해질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서 유선 종양이 중성화로 사라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누군가 이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표본에 편향적 오류가 있는 1969년 논문을 40년도 더 된 그 논문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는 말을 또 하죠.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 언뜻 보면 고환을 제거하면 그런 것 같죠. 미시건 주립대학 수의대에서 논문을 냈습니다. 아니다. 확인해봤더니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많은 그 미국 그 단체에서도
무려 7가지나 들이댔어요. 뭘 들이댔냐면 뭐 이러이러한 행동이 교정된다.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이 다 고쳐진다. 중성화로 인해서 고쳐진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뭐 수많은 분가가 중성화로 고쳐집니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하죠. 중성화가 행동을 교정한다라고 주장한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중성화한 개가 교미를 해요, 안 해요? 몰라요? 중성화한 개도 교미를 합니다. 임신이 안 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지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시들은 뭐 성욕을 못 느끼겠네요? 아니잖아요. 더 난잡하잖아요. 따라서 논문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행동 교정은 중성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컷인 경우는 중성화하면 사나워집니다. 더 사나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대충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중성화가 가져오는 뭐 어떤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설명 들었습니다. 수의사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자궁축농증과 유선종양. 유선종양은 예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중성화에도 걸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궁축농증은 중성화가 가져오는 수많은 위험에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덜 위험한 병이며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주인이 관심만 가지면 초기에 알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성화하면 딱 확실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고환암 있죠, 고환암. 이건 아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을 중성화할 이유가 없는데 수컷 중에 잠복고환인 아이 있죠. 잠복고환인 아이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은요, 해결했다. 고맙습니다. 수술은요, 일단 잠복고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 잠복고환인 아이 그 고환을요, 자꾸 만져주세요. 만지면 이게 내려오거든요. 자꾸 쪼글딱쪼글딱 만져주시면 이 잠복고환인 아이도 고환이 내려와서 잠복고환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복고환이면 이렇게 만져져가지고 그 잠복고환이 안 되게 자꾸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도 치료가 안 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복고환인 아이가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는 잠복고환인데 이 잠복고환에서는 고환이 원래 서늘해야 되는데 그 몸에 갇혀 있잖아요. 암 발생률이 13.5배 어마어마하죠. 10배가 넘어요. 13.5배가 높아져요. 잠복고환은. 그러니까 근데 원래 고환암 발생하면요. 잘라내면 끝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환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잠복고환은 고환암 사망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견주가. 암인지. 왜냐하면 나와 있으면 이게 뭐 크기가 변형되고 뭐가 혹이 잡히고 알 텐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고환인 아이는 쪼물딱쪼물딱거려서 그게 안 빠져나오면 늘 신경을 쓰고 지켜보시든지 중성화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특히 한쪽만 잠복과인 아이하고 양쪽 다 잠복과인 아이하고 또 발병률이 달라요. 그 부분은 중성화에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어차피 중성화는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견주가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하시라는 거죠. 3개월 만에 3월 말에 3주 동안 생리를 했는데 엊그제 또 피가 나서 병원 갔는데 정상적인 생리라고 주기가 너무 짧다고 주기가 짧으니 자궁수동증이 우려돼요?
주기가 짧아지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소가 조금 호르몬 분비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소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에 염증이 있을 때도 월경 주기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청결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 내에 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유산균 제제가 있어요. 사람 먹는 약으로 팔아요. 그걸 좀 먹여주시면 질환의 유산균 숫자가 늘어나면서 애가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궁축농증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산균 제제를, 질 유산균 제제를 좀 먹이세요. 치료가, 그러니까 자궁축농증의 증세는 애견인이고 애를 맨날 안색을 살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알아요.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 아랑이 있잖아요. 아랑이 8살이었잖아요. 아랑이 작년에 자궁축농증 왔었어요. 내가 치료했어요. 간단하게 치료돼요. 걔는 뭐 아랑 있는 데가 저기 뭐 주사 2대 놓고 그 먹는 약으로 치료 다 했는데요. 약도 간단해요. 사실은 중성화는요, 원래는 불임 시술을 해야 돼요. 중성화가 아니고. 불임 시술하면 충분하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평생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성화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불임 시술이야 괜찮아요. 사람도 하는데요. 근데 불임 시술을 할 줄 몰라요. 아예 배울 생각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대학에서도. 근데 유럽에서는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불임 시술을 외치신다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암컷 중성화 이유 중 하나가 상상 임신인데 그 암컷 중성화 이유 중 하나가 상상 임신이라고도 그것도 바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상상 임신이 왜 자궁축농증을 걸리기 쉽게 하냐면 걔들이 주장하는 거는 호르몬 분비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상상 임신을 하면 그 유선도 부고 젖도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호르몬이 변화가 심하면 자궁축농증이 생긴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제가 찾은 바로는 없습니다. 상상 임신을 해서 왔다리 갔다 하면 유선 종양이 생길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지만 이게 자궁축농증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궁경부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그 어차피 배라크나 막 이게 다시 열리나요? 상상 임신하면 안 열리잖아요. 감염률이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상 임신은 그래도 애들이 잘해요. 특히 셈이 많은 애들. 우리 아라이도 상상 임신 몇 번 했는데요. 상상 임신에서 걱정이 되시면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보통 배란 발정 후에 2주에서 6주 사이에 그 자궁축농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수의사들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2주에서 6주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견주들이 못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세요. 혹시 노란 물이나 초록색 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지, 애가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고 갑자기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높아지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하고 안 먹는 거는 뭐 많이 진행된 거고요. 상상 임신을 많이 해요. 여성들은 자궁 제거를 하는 것 하지 난소 제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궁 제거하시면 많이들 패드를 차고 다닙니다. 요실금이 생겨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폐경이 와도 나이가 들면 패드를 차지만 자궁 제거하신 분들은 거의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됩니다. 좋은 병원 만나신 거예요, 깜깜아버지. 폐경만 와도 갱년기 증상 있잖아요. 뭐 땀나고 얼굴 붉어지고 화나고 막 짜증나고. 걔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했을 때 가장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행동입니다. 이상행동. 영문을 모르는 이상행동. 강아지 질 유산균 구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람 먹는 거 구하시면 돼요.
질 유산균도 질에서 애가 유산균이 더 번식할 수 있게 만드는 제제들이 요즘 약이 좋은 게 많으니까요. 사람 먹는 거 구하시면 돼요. 중성화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중성화는 이 애가 성장하면서 호르몬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막아버리면 호르몬을 얻을 때라고는 이제 남은 기관이 부신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피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르몬을 생산해야 되죠. 그게 무리가 가서 결과적으로는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생기고. 이거는요, 중성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쿠싱 증후군하고 두 번째가 바로 뼈 기형입니다. 뼈 기형. 중성화한 개는요, 정상적인 몸의 비율과 크기로 자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연골과 관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등뼈도 약하고요, 골다공증도 생깁니다. 왜? 호르몬이 없으니까. 중성화는요, 여러분들은 꼴랑 자궁축농증 생각하시지만 애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난소 제거, 고환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 난소 제거, 고환 제거하는 곳이 없어요. 난소암인 경우 난소를 절제합니다. 난소암인 경우. 근데 여러분들 난소 제거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006년 논문인데요. 난소 절제 후 사람의 수명이 20년이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포유류인데 개는 늘어날까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20년이 짧아져요. 난소 잘라내고 나서. 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호르몬제로 주사 맞고 하지만 힘들죠. 쿠싱 증후군 코티솔 수치 낮추고 갑상선 기능 호르몬 주사 맞으면 괜찮을 것 같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분가분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놀이가 있고, 자기가 우위라는 게 있고, 성적인 행동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가분가 당연하지. 놀이하고 자기가 우위라는 두 가지도 충분히 하죠. 중성화 한계를 안 한계가 어떻게 볼까요? 중성화 한계는요, 되게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안 봐줘요. 원래 암캐는 수치캐를 봐주고 수캐는 암캐를 봐주는데 중성화 한계는 안 봐줍니다. 중성화하면 치매랑 쿠싱이랑 증상이 동일한가요? 어차피 쿠싱과 치매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치매로 보이는 이상 행동을 해요. 중성화를 하면. 그래서 치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견이 된 후에 중성화하면 부작용이 줄어드나요? 8살에 자궁축농증이 와서 중성화했거든요. 지금은 12살입니다. 상견이 된 후에 중성화를 하면 아무래도 어릴 때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근데 자궁축농증이 왔는데 왜 난소까지 드러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궁축농증이 왔으면 정말로 그래서 재발이 연연되고 한다면은 자궁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난소를 왜 드러내냐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성화를 생각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게 제 보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편집을 할 거거든요. 편집을 해서 중성화 영상을 새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 좀 다들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이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저는 다른 영상은 욕심을 안 내겠는데 이 중성화 영상은 좀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능한 많이 퍼서 공유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서 영상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백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속고 있어가지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백신도 좀 제가 다뤄야겠다 해서 여러분들 백신, 결론적으로 백신 매년 접종하지 마세요. 그 미친 짓입니다. 애 죽이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죽인다면 죽죠, 뭐. 애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중성화할 애들 뭐 10마리, 20마리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부분은 다다음 주나 좀 제가 할 생각인데요. 이제 심장사상충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어요. 아무 모기나 옮기는 게 아니고요. 유엔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사상충 여러분들은 개한테 있는 그 심장에 사는 그 기생충만 생각하시는데 심장사상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에 기생하는 게 있어요. 이 피부에 기생하는 게 사람한테도 옮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엔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나온 게 논문으로 나온 게 심장상충 옮기는 그 모기는 5종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기들 특징이 14도면 죽어요. 14도 이하 날씨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